예, 오늘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 성장을 써주신 총리님으로 여쭤야 될까요? 총장님으로 여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호칭이 더 편하신지요? 뭐 교수도 좋고 총장도 좋고 총리도 네. 좋습니다만 예. 사람들이 총장으로 부를 때 가장 편하다 그러대요. 저도 그렇습니까? 저도 예. 그렇게 듣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총장이 좋습니다.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십니까? 네, 총장은 4년 했고 네. 또 재임 중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총리는 1년밖에 못했고 네. 또 뭐, 세종시 개선안이 관철되지 못했다든지 예. 저 목적한 걸 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구나. 네, 그래서 총리보다는 총장으로 부르는 게 편하게 예. 들리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총장님 계실 때 학교에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몸발치에서 뵈면서 항상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책을 미래를 위한 선택 그리고 정답이 동반성장이라는 책을 내주셨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이 시골집 큰아들론이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시골집 큰아들이라고 해도 좋고 예. 가난한 집 맏아들 이게 예. 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은 숙명여대에 예. 유진수 교수가 쓴 책이 예. 같은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예. 가난한 집 맏아들. 그래서 그 책에다가 이 예를 하나 집어넣었던 것이죠. 예. 우리 세대에 한 40대 중반 예. 또는 50대 초반까지는 다 이해하는 것이지만서도 예. 한 집에 애가 5명, 6명 있을 때 아버지가 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맏아들 또는 둘째 아들까지만 가르친 집이 많이 있었어요. 맏아들을 가르쳐 놓으면 그 맏아들이 나중에 그걸 꼭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한테 효도도 좀 하고 또 동생들 잘 돌보기를 기대하고서 교육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유진수 교수가 쓴 책에는 예. 어떤 시골의 가난한 집 사람이 큰아들만 키웠는데 공부를 잘해갖고 의대 가고 서울까지 진출해서 의사가 된 걸 보고 이제는 얘가 동생들 잘 돌보려니 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또 서울에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하더니 경사 났네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동생들 돌보기는커녕 시골에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그 실망을 한 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이때 맏아들이 동생들을 얼만큼 좀 돌보면 좋겠나 하는 걸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유진수 교수가. 근데 사실 그거는 나라 전체로 따져본다면 한국이 지금 한 5, 60년 동안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자본 축적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 유망한 산업의 유능한 기업한테 자본 축적 과정에서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 그 대기업, 특히 수출 대기업들을 맏아들로 친다면은 수출 대기업들이 동생들, 중소기업이나 또 잘 못 사는 사람들 돌봐줬으면 하는 기대가 지금 있는데 그 가난한 집 맏아들이 동생들 잘 안 돌보듯이 지금 수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좀 안 돌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맏아들이 동생들을 잘 돌본다면 조금의 그 돈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동생들 좋으면 자기들 좋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수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좀 돕는다 하게 되면 약간의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중소기업이 잘 되면 자기들도 좋고 또 중소기업이 잘 되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협력 관계에서 아무래도 대기업이 득을 볼 텐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맏아들 역할을 잘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케이스들을 잘 이렇게 대기업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싸잡아서 대기업, 특히 수출 대기업들이 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일부 잘하는 대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흘러갔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좀
돌본다 그럴까. 예.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공정 거래 행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건데 예. 그것도 더 나아가서 앞으로 좀 끌어준다면은 중소기업도 잘 되고 결국 대기업도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게 바로 이제 같이 간다는 동반성장이군요. 네. 그래서 이 동반성장 하려면은 대기업들이 이제 그 문화를 좀 바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이제 이런저런 모습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납품가 후려치기 하는 것은 납품가를 좀 후려쳐갖고 단기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기업의 임직원들은 단기 실적을 올려야 평가를 받으니까. 그래서 인사상 이익을 얻을 테니까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벌 총수들이 인사를 할 때 단기 실적으로만 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잘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를 좀 해준다고 한다면은 동반성장이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책에서 굉장히 많은 동반성장의 사례를 드셨는데 기업 얘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또 재밌게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학생들 지역균형 선발 제도를 도입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성과가 좋았습니까? 예,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그 지역균형 선발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했습니다. 하나는 서울대학 학생들의 창의성을 좀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울대학에 오기 힘든 학생들 중에서 그 잠재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서울대가 좀 데려오고 싶었다. 한 두 가지였었죠. 그래서 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냐면은 총장 되자마자 학생의 분포를 봤더니 학생의 배경을 봤더니 100명 중 42명이 서울 사람이고 그중에 26사람이 강남 3구 출신이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서울대학이 정말 서울지방대학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것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전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 모아놔갖고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창의성이 그렇습니다. 다양성에서 나오는데 좀 다양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부대끼는 가운데 그 간접 경험을 많이 쌓게 되고 간접 경험을 많이 쌓으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새로운 생각이라는 게 사물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해주는 것이 그게 창의성의 증진 또는 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그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서울대학에 학생을 하나라도 보내는 고등학교가 600여 정도 됐는데 지금 뭐 1000개 내외가 되니까는 서울대학교의 학생을 좀 다양하게 구성하자 하는 목적에는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고 동시에 그것은 바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서울 지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게 했다는 의미에서 저는 지역 간 동반 성장을 위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서울대학 나가고 서울에 머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기 지역 가서 거기 가서 일하고 그 지역 좋게 만들고 봉사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역 간 동반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은 어떤 거냐면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이제 그 서울대에서 나름대로의 기준들 기존에 있었던 기준들로 뽑았을 때 하고 지역 균형 선발제를 했을 때 조금 혹시나 이렇게 조금 뒤떨어진 학생들이 입학의 기회를 얻게 된 건데 학업의 성취 측면에서 그리고 졸업 이후 측면에서의 성과들이 어떻게 기존 학생들 선발 기준을 뽑았을 때 하고 성과가 같습니까? 예, 그 지역균형 선발제는 전국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한 3명 정도 추천을 하고 그래서 그 학생 중에서만 한 1000명 정도 뽑고 나머지는 일반 전형으로 뽑는 것입니다만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첫 해는 조금 적응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4년 지날 때까지 정체적 성적은 일반 전형에서 온 학생들보다 더 좋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진정한 동반 성장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는 데 대해서는 통계를 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학교 다닐 때 학업 성적은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보다 더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례들, 이 생활 속에 어떻게 보면 사례들인데요. 이 본론으로 들어오면 우리 기업 사례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동반성장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한국에서나? 뭐 세계적으로는 저 커피를 네. 비롯해서 식품을 다루는 네슬레 같은데 네네. 있고 또 애플의 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나누어서 보면은 대기업이 잘 되는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게 대기업한테 좋다는 인식을 해갖고 예, 예. 중소기업을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중소기업도 좋고 대기업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경영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 서 박사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 이제는 기업 대 기업의 경쟁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자동차에서 도요타하고 예. 현대의 경쟁이 아니라 그렇죠. 도요타 플러스 협력업체하고 그 현대 플러스 협력업체 경쟁이기 때문에 도요타하고 현대가 각각 자기하고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을 잘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지금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긴 이후로 아직은 진정성이나 연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들이 어떤 그룹은 그 그룹 내에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서 대중소기업 간의 그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총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그 터대를 닦아 주셨던 동반성장이 이제 서서히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무르익는 건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그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는 뭐 납품과를 후려친다 할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는데 일단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한다든지 또 대금 결제도 과거에는 뭐 3개월 어음 뭐 1개월 어음 했던 것을 어음 기간도 짧고 또 어음을 안 하고 현금 주는 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고 주문도 구두 주문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서면 주문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불공정거래 행위도 좀 줄어들고 동반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중소기업들이 그 대기업의 진정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듯한. 총장님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무르익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날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총장님께서 정의하시는 동반성장이란 어떤 걸까요? 이 동반성장이 아직 확실한 정의가 별로 없어요. 동반성장이 사실은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의 너무나 확연한 가불관계를 타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불관계가 확연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동반성장이라는 단어도 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학 책을 보면은 inclusive growth,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inclusive growth. 경영학 책에다 보면 shared growth라는 말이 나오죠. shared growth는 뭐라 그럴까? 공유된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국 사정을 얘기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이거 어떤 단어가 좋겠습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파트너 그로스 어떨까요? 파트너에다가 ED 붙인 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네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학술적으로 잘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냥 정립된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동반성장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싶고 다른 말로 하면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또는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분배는 더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오해가 부자, 강자,
있는 사람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 약자,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라고는 아닙니다. 예. 오히려 경제 전체의 파이를 더 크게 하되 예. 분배는 지금보다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 동반 성장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성장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분배. 그러면 예. 성장이 없는 분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물론 또 장기적으로 분배 없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나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람 것을 뺏어다가 작은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경제 전체의 파이를 늘리되 예. 분배는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동반 성장을 놓고서 뭐 또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넓은 거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빈부 간, 네. 대중소기업 간, 도농 간, 뭐 지역 간, 수도권 비수도권 간, 남녀 간, 세대 간, 남북한 간, 국가 간 동반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2010년 말부터 시작된 동반 성장에 관한 논의나 또 여러 가지 조치는 주로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동반 성장이 그것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대기업이 부자가 많고 도시에 많고 또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 문제를 완화시키면 다른 문제도 좀 해결하면 완화시킬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대중소기업 문제가 가장 눈에 띄는 문제라 그렇게 했던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동반성장도 달성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말씀 나오신 김에 지금 그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해결하면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동반성장의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 좀 더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두 주문보다는 서면 주문하게 하고 납품가를 깎는 거 그걸 좀 자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금을 현금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라는 게 있어요. 기술 탈취 못하게 하고 또 전문 인력 기술을 또 빼가는 것들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좀 줄이자, 없애자 하는 것인데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동반성장위원장 할 때 제안했습니다만 초과이익 공유한다든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한다든지 또는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할 때 중소기업 위주로 하자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초과이익 공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1920년대 할리우드에서 먼저 나온 개념이에요. 1920년대요? 네. 영화를 제작할 때 제작자가 배우, 감독, 배급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돈을 줘야죠. 근데 이 영화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일정 금액을 주고 나중에 대박이 나면 더 준다고 약속하는 게 초과이익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게라. 이게 개런티라는 말이 일본으로 와갖고서는 게라가 되고 또 한국으로 와서 뭐 배우 누가 얼마큼 게라 받았다던데 감독 얼마는 또 얼마큼 게라 받았던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는 최소한 이것만은 준다. 그렇지만 대박이 나면 더 준다. 그게 바로 초과이익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이거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어떤 이익 목표하는 게 있는데 그보다 더 나면은 사내 유보도 하겠지만 임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주겠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내에서의 초과이익 공유죠.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내에서의 초과이익 공유뿐이 아니라 회사 간 초과이익 공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출 대기업이 있다고 그럴 때
이 부품 회사들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아서 조립해서 파는 건데, 이 수출가가 높아가지고서는 수출을 못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수출가를 좀 낮추려고 하는 건데, 수출가를 낮추려면 원가를 낮춰야 돼요. 원가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세금이 떨어진다, 이자가 떨어진다, 임금이 줄어든다, 뭐 수도료가 줄어든다, 전기값이 줄어든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협력 중소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납품까지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범법 없이 하는 거가 좀 어려운 거가 납품가를 높이 잡아가지고서 원가가 높고 수출가가 낮아 수출 안 되면은 대기업도 죽고 중소기업도 죽을 테니까. 그렇죠. 우선 수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납품가를 좀 후려친다. 거칠게 말해서 후려친다 그럴 때 일단은 거기 눈 감아주되 나중에 수출가가 낮아져서 수출 많이 되고 이익 많이 남고 성과가 많이 난다. 예상보다 더 커졌다면은 그것에 1%건 2%건 협력업체 들어가서 한때 좀 나눠 가져라. 네. 1920년대의 영화산업에서의 초과이익 개념이나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초과이익 개념이나 비슷한 겁니다. 근데 한겨레 신문의 곽정수 기자 같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쓴 걸 보면은 수출 대기업의 초과이익의 상당 부분이 적지 않은 부분이 납품가 후회치기에 기인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 단계에서 수출가를 낮추기 위해서 납품가를 좀 많이 낮췄다면은 그리고 그 결과 수출이 잘 되고 초과이익이 좀 낮다면 그래서 일부는 중소기업에 돌리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더 커다란 의미는 뭐냐면은 현재 지금 한 3개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을 통해서 투자가 잘 안 이루어져 갖고 지금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 잠재력을 늘려야 되는데 그럼 투자를 많이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가 부진한 요인이 뭐냐면은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 대상이 부족해요. 핵심 기술, 첨단 기술이 부족한 거지.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많아요. 근데 돈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기업한테는 첨단 핵심 기술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겨를은 없지만 중기적으로는 이제는 한국이 연구 및 개발, R&D에서 그 중심을 개발해서 좀 연구로 옮겨야 첨단 핵심 기술이 생긴다. 그렇죠. 기초로 자꾸 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교육을 잘해서 국민 모두가 창의적인 국민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중기적으로 R&D에서 중심을 뒤에서 R로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교육 혁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더 창의적으로 만들다든지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건데 중소기업은 돈을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투자 대상이 있으니까. 근데 중소기업이 돈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과거 60년대, 70년대 같으면은 경제 규모가 작고 또 경제가 단순했기 때문에 정부가 어디가 유망 산업이고 누가 유능한 기업인지 알아서 돈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 모으는 거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는다든지 또 세금을 걷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우선 세금 걷는 데는 조세 저항이 있고 또 한국은행 돈 찍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서 돈을 걷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경제가 너무 복잡해지고 커져서 유망산업고 유능한 기업인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또는 흘러간 돈이 스무드하게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초과이익 공유제다 이런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1979년부터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어요. 원래 있던 게 중간에 없어진 거예요. 2006년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97년, 98년 이후에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주위 사람들이 경쟁만이 살 길입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펜스를 뜯어버려야 됩니다 하니까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없애버렸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막 선정하려는 게 아니고 원래가 있던 거였다. 없어졌던 걸 이제 다시 부활하는 거죠. 네. 고유업종을 적합업종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한 230개 업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82개 레미콘이라든지 뭐 LED 조명 등 82개를 선정을 해갖고 지금 중소기업 그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득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대기업으로 그것이 없었더라면 대기업으로 흘러갔었을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얼마큼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게 중소기업의 투자로 연결되고 투자는 생산으로 되고 생산은 고용으로 연결되고 고용이 많아지면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재 경기 침체를 완화시키기도 하고 장기적 기는 의미에서의 지속적 성장의 마중물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것이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할 때 지금은 대기업한테 해요. 그럼 대기업 손도 안 대고 중소기업한테 하청을 주거든요. 재하청. 네, 근데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허약했기 때문에 대기업 보고 책임지고 물건을 만들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실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직접 발주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스무드하게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가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또 정부 발주 시 중소기업 위주의 발주 이런 것들은 전부 돈이 대기업에 흘러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합리적으로 스무드하게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정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오해도 되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이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주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초과이익 공유하자니까 공유 그 빨갱이적 발상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아이디어를 전부 인쇄해놓고 어느 날 그다음 발표할 걸 인쇄해놓고 퇴근할 때 생각해보다 이거 공유 그러면 공산주의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초과이익 공여로 하면 어떨까 공짜에다가 앞에 사람 입자 붙이고 공여하면은 좀 색깔이 좀 줄어들겠지 해갖고서 직원 보고 했더니 해놨더니 전화를 해서 고칠 수 없을까 그랬더니 지금 이 인쇄된 거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여로 못하고 공유로 했었어요. 단어가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공유, 공여를 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잘 와닿는데 그런 그 공유와 공여의 차이가 있었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럼 우리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자본주의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그 자본주의의 약간의 폐해들 물론 이제 공산주의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 분명해진 거고 그럼 새로운 자본주의의 대안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케인스가 얘기했듯이 어느 경제체제나 다 흠이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다른 체제에 비해서는 흠이 덜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동의합니다. 그런데 초기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식 자본주의였었어요. 그러니까는 기업들한테 자유를 주자는 것이죠. 사실 그 자유가 지금 말하는 자유하고 다릅니다. 당시는 중상주의적 세계 또 중상주의적 독과점적 세계에서 그 독과점을 깨라고 자유를 주장한 것이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1776년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한 70년, 얼마인가? 160년, 70년 하고 나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좀 바뀌었어요. 초기에 생각하던 만들어진 초기 자유주의 시대에는 그 금융이 별로 발달 안 해갖고 실물만 봤었는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금융이 커지고 실물에서 부분에서 결정이 금융 부분에서 결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드려야 되겠다. 네. 또 이 독과점의 피해를 좀 없애자고 자유주의를 만들었는데 다시 또 독과점이 생긴다. 네.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케인스의 일반 이론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한 40년 하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이 너무 커지고 1970년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와서 정부 역할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이제 자유주의로 나온 게 이른바 자유주의. 예. 이게 이제 한 70년대부터 있었던 거고 한 30년 또 해봤더니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피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맥락에서 금융이 너무 커져갖고 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금융이 실물을 너무 지배하게 되니까는 좀 바꿔야 되지 않냐 해서 나온 게 자본주의 4.0이죠. 네. 아담 스미스적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1.0, 케인스적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2.0, 70년대의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3.0이라면은 이제 좀 따뜻한 자본주의 하자 네. 하는 것이 최근에 생각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하되 그 성격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 적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이 그런 새로운 자본주의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그런 새로운 자본주의를 창조해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뭐 한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주류가 자본주의 4.0으로 가는 건데 안타까운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부자들이 정신을 차려갖고 양보를 하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죠. 그 아탈리라고 하는 미래학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탈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21세기는 이기적 또는 합리적 이타주의의 시대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기적 이타주의 또는 합리적 이타주의. 합리적 이타주의. 예. 그러니까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예. 지를 위해서 이탈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이탈을 안 했다가는 자기가 죽을까 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도 않았고 관심이 있어서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IT가 발달해갖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돈을 버는지 다 알아요. 다 알죠. 어떻게 쓰는 것까지 다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이 사회 불만 세력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갖고 아예 미리 다 배려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위한 배려, 자기를 위한 이타. 그래서 21세기는 이기적 이타주의 또는 합리적 이타주의의 세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이 자본주의 4.0을 향한 노력이 부족하지만 안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단지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안 갈 수가 없는데 속도를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속도가 좀 늦어서 안타까워갖고 동반성장이나 책도 쓰고 또 지금 현재 동반성장 연구소를 만들어서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너무 좋은 일을 해주고 계시고 또 새로운 개념을 한국에 이렇게 알려주셔서 또 한 단계 높은 우리 수준의 자본주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 부탁 말씀은 저희 CEO분들 그리고 학생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이라고도 그러고 노르웨이 속담이라고도 그러는데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은 같이 가야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학생이건 CEO건 결국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짧게 생각하면 뭐 혼자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만 좀 길게 생각하면은 같이 협력하고 남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본주의 4.0으로 상당 기간 동안 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 지구가 하나의 큰 실체라면 우리는 거기에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거기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빨리 맞추는 것이 이래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도 결국은 이 기적 이타주의로 갈 거면은 속도를 좀 더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의 저자이신 정운찬 총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